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손 한번 잡아봅시다. 예, 세월이 참 빨라요. 우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같이 하던 시절이 벌써 8년 됐습니까? 얼마나 됐죠? 7년 됐습니까? 2004년이죠. 5년 또. 예, 그때 그 민노당이 13%. 좀 잘 나갈 때. 예. 그때 정책위장 하시고 예, 저도 같이 최고위원을 하셨는데, 아이고 참 그 사이에 고생 많았어요. 하여튼 뭐 어쨌든 민노당이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좀 지금 진보 정책 생긴 위기가 됐는데 예. 그래서 좀 고민이 되네요. 그러다가 또 드디어 이제 진보 신당의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으시게 됐는데 이 참 가장 어려울 때 정책을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뭐 진보신당이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대표 권한대행도 맡고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저는 사실 제 마음속으로 그때 7년 8년 전에 제가 장차 제가 꿈꾸는 사회민주당을 만들면 초대 대표로 모시고 싶었는데 이 사회민주당도 못 만들고 그러니까 또 대표로 모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최근에 저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네. 새정치를 뭐를 합의해서 공동 선언을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네, 네. 새정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네, 그 뭐 네. 얼마나 며칠이나 후에 하는가요? 금방 할 건가요? 글쎄요, 오늘 뭐 실무팀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네. 뭐 실무팀으로 누가 뭐 더 이렇게 기가 세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한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단일화를 후보 등록 전이니까 네네. 25일 전에는 하기로 했으니까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 새정치 공동선언문은 훨씬 이전에 나와야 될 네. 거고 아마 뭐 다음 주 초에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규 씨든가 어디 뭐 제가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아니 뭐 정치 개혁 이거 한두 번 했나? 네. 뭐 2002년에도 정치 개혁을 뭐 또 뭘 해서 뭐 집권하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결의하고 선언하고 뭐 맹세하고 대국민 약속하고 이게 뭐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치개혁 진짜 이게 뭐 정치를 혁신한다, 새 정치를 한다라는 게 이게 정말 말로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아, 요즘 뭐 진심의 정치 뭐 그다음에 그 뭐 위무의 정치, 그러니까 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또 정치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뭐 표현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가 뭐 약간 남녀관계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가 보통 잘못을 많이 저지르는데 나 정말 잘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이렇게 생활 상황으로 확실하게 바뀌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관계상에 있어서 확실하게 뭔가 강제성이 있는. 예, 강제성 있는 뭐가 있어야죠. 예를 들면 뭐 통장을 뭐 반드시 뭐 일주일에 뭐 3번은 내가 요리를 한다는 걸 지킨다거나 이런 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 거지.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개혁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이번에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또 말로 끝나고 제대로 무슨 이렇게 제도 개혁이나 이런 거 이어지지 않으면 개혁 무형론 이런 것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정치라고 하면 정말 우리 김종철 대표께서는 뭐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주장도 많이 해오셨는데요. 새 정치가 진정으로 새 정치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사실은 그 정치 그 자체만으로는 그 국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높이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걸 느끼냐면은 우리나라 그 대선이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이 투표율을 보면 계속 낮아지는 추세. 그렇죠. 요즘 와서 이제 이명박 정권이 하도 못하니까 잠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난 투표해줘야겠다 이렇게 촛불 때부터 그런 어떤 그렇게 해서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 그 2000 몇 년인가요? 그 프랑스 대선에서 거기 이제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1차에서 그 극우의 장마리 르펜이라는 사람이 그 르펜이라는 사람이 그 2위를 해가지고 결선 투표에 진출했을 때, 근데 그때
그 르몽드인가요? 거기 사설에서 이제 거기는 이제 극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사설로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1차 투표율이 너무 낮았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정치 임무, 그러니까 자기가 주권자로서 정치 임무를 방기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예, 그런데 국민을 그때 꾸짖었군요. 꾸짖었어요. 네. 그때 1차 투표율이 근데 70.2%인가 그랬습니다. 네, 72%도 낮다고. 예,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2차 투표는 80%가 넘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2차 대전의 악몽도 있는데 그 극우파를 된 예, 경계심이 이제 전 국민적으로 보통 우리가 나타났겠죠. 생각할 때는 뭐 정치가 이제 선진국이 되면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내가 먹고 사는 거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자기가 뽑은 정당 또는 인물들이 실제로 제 경제적이나 사회적 생활적으로다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그렇죠.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향을 직접 바로바로 미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궁극적으로 보면 정당이 그걸 잘해야 어쨌든 정치 개혁의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데 그러면 이 정당들이 내 의지를 대변하고자 하는 정당들이 실제로 의회에 있느냐, 네. 그리고 어떤 이렇게 그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네. 게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 정치를 누구가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정치 뭐 정치 자영업자들의 뭐 연합이다. 정당이 우리나라 정당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말하자면은 입신 출세 뭐 양명 이런 걸 위해서 이 정치를 한다는 근본 동기가 조금 뭐랄까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는 네. 우리나라 정치의 이런 문제가 말입니다.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동기에서 시작을 하느냐. 근데 우리 김종철 대표처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치할 기회가 안 주어지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뭐 그거는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새 정치라는 게 정말 새 정치가 되려면은 네. 그 바로 정치를 하는 근본 동기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책 정당이다, 뭐 하는 어떤 정당 정치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인데요. 그 국민들이 뭐 그 자기가 직접 민주주의 뭐 인터넷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닌 이상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리고 그런 그 아주 복잡한 정치라든가 경제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의제를 통해서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그 지지하는 만큼의 그 어떤 권한을 갖고 대의를 갖고 이제 정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뭐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그 새정치 합의를 낸다 그러면 정당 명부제 최소한 내가 투표한 만큼의 어떤 그런 그 비율을 국회에 정확히 반영하는 네.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진보신당 같은 경우는 독일식이라든가 아니면 스웨덴식 같은 그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네. 반드시 관철돼야 되겠다. 그래 안 그러면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어쨌든 소수고 항상 1등 아니면 2등 속에서 이렇게 양당에서 갈등을 해야 되니까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선거구제라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어떤 개인이 그 자기 지역구에서 뭐 오래 살면서 또 일가 친척도 많고 친구도 많고 네. 평소에 뭐 동창회도 열심히 하고 경조사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해서 많은 인간관계를 쌓고 또 주변에 덕을 쌓고 좀 예를 들면 자기가 돈도 좀 벌어서 주변에 덕을 쌓고 해서 신망이 있거나 덕망이 있거나 또는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거나 친구들이 많거나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천을 받는 경쟁을 또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민들 눈치보다는 그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공천권자, 그러니까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
또 요즘은 조금 개혁이 돼가지고 민주당이든 이런 데서 이제 대의원 투표를 통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결국은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맞습니다. 동원할 수 있느냐. 예, 그 대의원이라는 네. 분들이 거꾸로 이제 지구당 위원장이 대부분 임명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지구당 위원장을 하느냐, 네. 지구당 위원장한테 잘 보이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네. 돼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물론 김종철 대표는 독일식 선거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저는 이제 98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정당들의 권고한 안이 있습니다. 네. 그게 광역시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말하자면 대선거구죠. 네, 네. 그 비례대표제를 해라. 네. 그 한번 연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전에 박권상 선생이라는 그 언론인이 쭉 계속 주장을 또 해오셨고 지식인 사회에서 상당히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중앙선관위가 98년에 그런 그 제안도 한번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는 말하자면 그런 것이 돼야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정치가 정말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네.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독일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여하튼 네. 그 면면에 흐르는 정신은 네. 국민 100명이 투표했는데 네. 그러니까 30명은 A당을 지지하고 25명은 B당을 지지하고 나머지 뭐 10명 이렇게 네. 했으면 그 비율에 맞춰서 어디든 그 대의권자가 네. 어떤 국회든 지방의회든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그 내가 이 투표하는 게 사표인지 이런 거 여부에 상관없이 여하튼 내가 투표를 하면 나의 의사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국회나 지방의회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이게 올라가거든요. 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요즘 이슈니까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선거도 딱 이런 거 아닙니까? 왜 안철수를 지지하느냐, 왜 문재인을 지지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부분 나는 안철수 뭐 문재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박근혜를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할 생각을 국민들이 하기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누가 잘 떨어뜨릴 수 있는가라고 그렇지, 하는 이거 그렇지. 참 그러니까 삼류 정치 같은 게 행행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 그럼 예.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프랑스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1, 2등을 가려서. 네네. 대통령 선거는 결선 투표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네.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제가 돼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일국 대선거구죠. 그건 나라가 좀 작아야 네덜란드나 뭐 이런데. 예,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줄여서 권역별로 네. 뭐 영남권역, 호남권역, 중부권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든 여하튼간에 이게 그 주권자의 의지가 그 권력 구성에 있어서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고 지금 안철수 후보는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얘기를 했다가 또 조금 뭐 비판이 많이 쏟아지니까 약간 후퇴하기도 했고 또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현행 정수를 그대로 둔다면은 지역구는 줄이겠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여야가 다 합의가 돼야 이루어지는 게 그게 네, 헌법 위에 선거법이라고. 예, 그건 거의 그런 이야기가 과연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게 비례대표제를 조금 늘린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하는 건 조금 차이가 다 있겠습니다. 예,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이 53명, 53명. 그거 좀 더 늘린다는 정도가 되겠죠. 그럼 예. 일본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네, 되겠죠. 예. 일본에서 조금 예. 비례대표제를 조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제 혼합을 한다 이렇게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그 합의에서 그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이 나올 전망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의사를 이제 제대로 반영한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제 완전한 비례대표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내놔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수 축소라든가 뭐 중앙당 폐지라든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걸 보면서 실망했습니까? 아 그렇죠. 왜냐하면 확실히 이분이 그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랄까 정치를 기본적으로 혐오하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현재 네. 그 정당들이 제대로 못하고 진보를 포함해서 정당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가하면서 그 카타르시스를 주는 측면은 좋은데 사실은 뭐 대안 제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지금 시원하지 않더라도 네. 실제로 가능하고 또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네. 뭐 대신 화를 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대신 화내준다고 해서 어떤 뭐 구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신 화를 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식인들과 언론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비판을 받는데도 한 70% 이상의 지지를 받더라고요. 지금 국회의원 정수 줄이자고 했더니 예, 그거는 뭐 그만큼 국민들이 이 정치권에 화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그 옛날에 그 허모 후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 계셨지 않습니까? 만약 그분이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국회의원 전원 구속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이 지지할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이 지지할 거예요. 그렇죠. 뭐 구속은 좀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벌금 뭐 과태료 뭐 1,000만 원 뭐 물리겠다 뭐 지각하면 이런 거 이런 것도 많이 지지를 받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좀 진지한 본인은 나름대로 진지한 고민 속에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랄까 국민들의 그 즉자적인 반응을 그냥 대변하는 수준이지. 그렇죠. 진정으로 정당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은 뭐 거기 김성식 본부장하고 또 저쪽에 정혜구 교수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심지연, 김민정 교수 또 저쪽에 또 누구더라 뭐 이렇게 해서 뭐 6명인지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뭐 하는 걸 우리는 지켜보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이야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지금 그런 근본적인 개혁 난망이다,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대체적으로 이 선거법이라든가 권력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특히 이제 비례대표제로 도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 출신이고 비례대표는 보통 이제 초선이거나 정치 경험이 적지만 전문가 집단에게 주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단련되고 또 이렇게 아주 그 능수능란한 사람들 어떤 당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구 출신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지역구 출신 그 동업자 의식들이 있어서 자기 지역구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감수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린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제도 개혁을 얼마나 잘 할지 그거는 사실 지금 같은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걸 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그 국민적인 어떤 말하자면은 뭐 여론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이렇게 보니까 소선거구제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말 뭡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 국회의원 되기까지 평생 어떻게 보면 어쩌면 평생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자기 뭐 선대들의 노력까지도 이게 축적되어서 말하자면 지역 유지가 되고 그 유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로소 이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쉽게 포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개혁이나 그 아주 중요한 어떤 변화는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사연 없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 고생하고 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보자면은 그 어쨌든 누구의 의지든 상관없이 자기의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 뭐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 대선하고 비슷해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어떤 진보 후보가 뭐 나왔다. 뭐 제3세력이든 제4세력이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을 찍기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거대 정당, 내가 반대하는 뭐 정당의 후보를 누가 잘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즉 반대를 위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반대를 위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거죠. 비정규직일 뿐이고
그냥 뭐 박근혜 씨가 떨어지면은 내가 삶이 얼마나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MB 같은 정치는 다시 안 볼 테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그냥 88만 원 세대로 살겠다. 이 정도가 이제 최대치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좌절스러운 정치를 깨기 위해서는 문재인 안철수라고 하는 분들이 뭐 여하튼 유력한 후보니까요. 또 리더이고 하니 그분들이 이 그 자당의 국회의원 또는 자기를 지지하는 어떤 유력 정치가들을 뿌리치면서도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또 특히 그 문재인과 안철수 두 분 중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말하자면 정치 개혁을 더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조금 방향이 이렇게 조금 포퓰리즘 가깝죠. 그래서 이게 아쉬운 네. 대목이 있고 말하자면 이럴 기회에 이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는 결선 투표제, 또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서는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좀 해주셨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우리나라 정치를 진정으로 개혁하고 또 새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해두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 텐데.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좀 지켜봐야죠. 새정치 선언문에 네. 얼마나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네. 우리 김영철 대표님 뭐 앞으로의 구상이라든지 그런 것 좀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저희 뭐 진보신당에서도 이번에 대선에 후보를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계와 함께해서 이제 대선 후보를 내려고 했는데 여하튼 진보신당에서는 뭐 대선 후보를 내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당에서는 기륭전자의 김소연 부회장이라고요. 옛날에 그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상당히 주도했던 분을 지지하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하튼 문재인 안철수 같은 분들이 하려고 하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 세상이 방금 말씀드린 그 김소연 후보라든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진보신당의 총선 때 비례대표 후보로 냈던 김순자 이런 그 청소노동자 같은 분들을 어떻게 잘 그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직접 정치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이번에 후보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지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여하튼 그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뭐 최악을 막는 뭐 이런 방법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후차후 판단하더라도 여하튼 이번에 후보를 내서 상당히 강하게 의지를 알려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만약에 된다고 그 정권이 교체되든 여하튼 새로운 어떤 판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진보 세력이 새롭게 재편되고 또 그 속에서 지금 통합진보당 사태 등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진보 진영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그 새롭게 진보 세력이 제대로 재편돼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도 뭐 참 평생 진보 정당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뭐 이런 느낌은 들어요. 올해 지금 이번 대선으로서 거의 이제 뭐 지금까지 했던 건 거의 이제 끝장이 끝이 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새 출발을. 예, 그 사실은 뭐 양당제 특히나 이제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그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소선거구제가 뭔지 어떤 건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정치인 입장에서 잘 모르실 텐데 마치 그냥 지금 벌어지는 단일화 논의가 동네별로 다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네요. 왜냐하면 1, 2등 아니고는 거의 의미가 없고 뭐 이런 부분이라.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제도 때문에라도 진보 세력이 털을 잡거나 계속 웅비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또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처럼 이렇게 아주 이전에 발달했거나 또 지금 이렇게 세계 최강인 그런 나라가 아니고 또한 이렇게 상당히 앞으로 유동적인 그렇습니다. 뭐 너무나도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져 있기 때문에 정치가 또 후진적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현재의 정당 체제가 계속 앞으로 영구히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네. 박원순 후보가 그 민주당,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의 성격은 그거잖아요. 새누리당, 뭐 당시 오세훈 시장 뭐 등등 이런 세력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세력이고, 네. 근데 민주당은 절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그 틈에서 이제 박원순 후보 자라나고 안철수 후보도 딱 그 케이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진보 정당화 확실하게 되든가. 그러면서 그러면 차라리 뭐 최소한 뭐 독일 3인당이라든가 이런 수준의 어떤 그 강한 노동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의지랄까요? 노동에 대한 뭐라고 할까 이렇게 기호, 네. 그러니까 호불호를 확실히 표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 보편적 복지 국가라든가 뭐 증세라든가 네. 뭐 그다음 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표현해서 진보 정당화 되든가.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 본다면 여전히 진보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민주당의 지위를 넘보는 네. 그런 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새 출발을 다시 또 이제 해본다면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살려서 네. 이제 좀 더 그 영리한 전략을 가지고 네. 생존 전략, 발전 전략, 장기적인 전략 네.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새 출발을 보십시다. 보시고 또 저는 뭐 이미 좀 구경꾼이 됐습니다만 네. 저 보시기 다른 바랍니다. 당으로 가셨긴 합니다만. 저 다른 당으로 갔다는 것은 뭐 그 나름대로 또 예, 뭐 예, 그 예. 민주당의 한쪽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뭐 내년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 의논해 보시고요. 예,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대선이 끝나면 이제 지금까지 그 진보정당의 역사를 총괄 평가해서 한번 새 출발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보신당이 이 말하자면 지금은 뭐 소수고 이렇지만은 그런 정신을 이제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어떤 유일한 집단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하시면은 다른 사람들 중간에 조금 뭐 딴청 피우고 또 뭐 그 사람들이 남의 집에 뭐 머슴살이나 식모살이 해도 뭐 꼭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니 뭐 주대한 대표님 하고 계신 사회민주주의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잘 구현이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본 집에 뭐 먹을 거리가 부족하면 할 수 없이 뭐 머슴살이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같은 핏줄이니까 또 같은 식구니까 한번 모여서 내년 봄에는 새 출발을 한번 해보시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사회민주주의를 이렇게 대표 이렇게 탁 브랜드로 내세우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사회민주주의도 아주 중요한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사회민주주의가 결과적으로 완성된 형태이지 그게 그 약간 결과적으로는 이제 복지국가를 이룬 수정자본주의다 이렇게 저는 좀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추동했던 힘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뭐 이상이랄까. 근데 뭐 어떤 물론 그 소련이라든가 북한 같은 체제에 대한 반성 속에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달성되는 측면이 크지 않느냐. 그게 바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그러려면은 현재보다 좀 더 왼쪽에 있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 그거는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차차 나중에 내년 봄에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어쨌든 새정치를 정말 새정치를 하려면은 오랜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우리 김용철 대표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진짜 새정치를 정말 새정치를 하려면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그거 없이는 새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유권자, 주권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